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스인사이다 첫 공개 방송이 갑작스러운 토마토 이 사옥의 정전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했던 점 제작진을 대신해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멀리 대전에서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신 샤벨린 부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평산마을에서 오신 박주인님, 동탄에서 오신 방혜선님, 남양주 배동원님 고맙습니다. 또 수원의 신명선님, 파주의 오희정님, 서울 중랑구 유일국님, 안산 윤태원님, 인천의 이미진님, 신림에서 따님과 함께 오신 이연아님, 또 수원 이영기님, 안양 조영임, 또 이은하님, 부천의 최형환님, 경기도 광주 박원기님, 용인의 김은주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갑자기 취소 문자를 받고 당황하셨을 분들, 오시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도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파에서 오신 김윤아님은 박영식 에디터 팬이라 해서 또 꽃다발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균님은 제작진들에게 바나나 선물로 또 가져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사연을 듣고 보니 뵙고 싶은 마음 더 간절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개 방송 다시 기획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청객에 당첨되신 분들 다음번 공개 방송에 우선 참여 기회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와 사죄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취급받을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은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이 공개 방송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취소가 돼가서 우리도 저희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좀 죄송스럽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쉽고도 예.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네. 주말이었어요. 예, 다시 한번 또 준비해서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 휴진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제 의협이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았는데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대 요구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의사협회는 정부의 3가지 요구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의대 정원 지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또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과 처분 소급 취소를 요구했는데요. 의협은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집단 휴진 보류를 놓고 다시 찬반 투표를 하고 또 거부하면 휴진을 그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 기한을 16일 밤 11시까지로 최후 통첩을 날렸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거부했는데요. 또 불법 휴진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건 없이 휴진부터 중단하라고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 정부하고 의료계 간의 강대강 평행선 이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대 병원의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네. 서울대 비대위 측은 외래 휴진이나 축소, 수술과 시술 등을 연기한 교수들이 진료를 보는 전체 교수의 54.7%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상되는 수술실 가동률은 33.5% 정도고 진료 감소는 평소보다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 중환자를 대상으로는 정상 진료가 진행이 되고요. 또 휴진은 하지만 출근해서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서울대 다른 대형 병원들의 무기한 집단 가능성도 예고되어 있는 만큼 치료 지연과 의료 대안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병원에 이어서 지금 18일에는 집단 휴진이 말씀처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강화하기로 했는데, 자, 주말에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이번 네. 집단 휴진에 대응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4개 광역별로 당직기관을 정해서 응급 환자를 24시간 대비할 수 있게 하고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로 가동해서 암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병상도 최대치로 가동하기로 했고요. 또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휴진에 참여한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이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면서 의대 교수들 압박에 좀 나선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 비대위 등을 면담했지만 소득은 없었고요. 또 원구성 협상 방식에 반대하면서 국회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자체 특위 차원에서 의협을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자, 의료계 집단 휴진, 또 총궐기 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렇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의협의 지도력에 이제 평가 시험대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오는 18일 병의원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죠. 네. 이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로 휴진이 가결은 됐지만 실제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개원인은 4%에 불과했는데요. 아하. 앞서 분만 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어서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개원위의 참여율도 10% 수준으로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이면택 의협 회장과 박단 전공의 대표는 몇 차례 갈등 양상을 보였었는데 또 의료계 전면 휴진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 중심의 의료계 단일 창구 구성 소식을 공유하면서 이면택 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중심? 뭘 잡고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에 임 회장은 의협이 전공의 문제에 신경 끄고 손 뗄까요? 그거 바란다면 의협도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면서 서운함을 좀 드러냈습니다. 서로 좀 안 좋은 상황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어느덧 6월 중순입니다. 한 학기가 지금 끝나는 시점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 1학기 수업을 거부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정부가 여러 구제책을 내놨는데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이 F학점을 맞은 의대생도 유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네.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비상학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는 말씀드린 F학점 구제 외에도 학년제 전환, 보충학기제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학년제는 유급 판정을 학년 말로 미루고 또 1학기에 수업 거부로 듣지 못한 수업을 2학기에 재수강할 기회를 주자 이런 아하. 건데요. 일각에서는 의료 인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이 유급제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수업 내용을 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배출이 되면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타학과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표로 유급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지면서 이게 오히려 또 복귀를 고민하던 의대생들마저 복귀의 그 유인을 사라지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영민님 오셨고요. 김동그리님, 또 팍팍새 프로덕션님, 이프로님, 젤리스님, 채윤님, 배동호님 오셨습니다. 배동호님은 전현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젤리스님도 전현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말들 주셨습니다. 자, 전호당님도 지금 오셨습니다. 김혜성님도 오셨고요. 댓글 또 감사드립니다. 뭐 특히 이제 지금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 이런 댓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의료 사태 때문에. 자, 또 어제 대통령실을 또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 내놨는데요. 특히 상속세율 부분입니다. 30%, 지금은 40%에 가까운데 30%까지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해당 내용은 정부의 공식적인 브리핑은 아니었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사실을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의 일부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중과세 문제가 실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 이중과세 문제를 좀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논의에 있어서 상속세도 이제 우리가 손을 보아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속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2위 수준이라면서 최대고 30%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해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고, 일반 주택 보유자나 주택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오후에 대통령실이 낸 입장문은 조금 발을 한 발 빼는 모습이었네요. 네, 시간대를 살펴보면 네. 성 실장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오전 8시 반쯤에 방영이 됐는데요. 성 실장에 대한 이 발언이 보도가 쏟아진 후에 약 8시간 뒤인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다라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7월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종부세 완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이 세수 부족 문제 등을 그러니까요. 놓고 좀 우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 내에서 세수 감소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져 왔고, 또 부자 감세 논란도 계속된 만큼 언급된 수치로 추진하기에는 좀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좀 다른 온도 차이 좀 느껴지는데 정책 혼선 아니냐, 이렇게 또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입장이 있었나요? 네, 통상적으로 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는 직급이라고 하면 예. 또 그분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미 좀 충분히 논의가 된 정책이다. 정책실장의 정책, 대통령 정책실장. 네, 이렇게 당연하죠.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 혼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입법 사안도 있는 만큼 너무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한 것일 뿐 혼선이라는 표현은 과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다만 정책실장은 정책 추진 분야에 있어서는 용산 대통령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정책실장의 발언이 몇 시간 만에 좀 제동이 걸린 모습 자체가 이야. 국민들에게는 좀 신뢰를 떨어뜨린 모습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뭐 69시간 노동 시간이라든지 네. 뭐 영유아 보육 문제라든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참 계속 이렇게 혼선의 모습이 조금 좀 신뢰를 좀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보수 언론은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지만 충분히 논의는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일각에서는 시점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산층 부담은 살피되 초부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중앙일보는 종부세 상속세 개편 방향 맞지만 여론 소통이 관건,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경향신문은 정부 종부세 상속세 완화 예고, 지금 부자 감세 속도 낼 땐가라면서 시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그럼한호님요, 상속세율 높지만 실효세율은 감면이 있기 때문에 10%대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는 것 같고요. 불로소득이잖아 종부세, 채윤님 또 이런 말씀 주셨고, 채윤님이 종부세 왜 건드리냐, 부자 감세,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 65조 세수 펑크라면서라고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세수가 지금 별로 안 되는데 갑자기 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라는 걸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 조절할 필요는 있다라는 또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영식당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시사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식다의 두 분 대표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토요일 날 공개 방송을 준비했었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건데 뭐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우리 박영식 에디터한테 선물이 이거. 좀 왔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이고. 김유나님께서 아. 꽃다발을 주셨는데 아이고 받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받아가십시오. 예, 아이고 예, 받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민망하네요. 네네네. 아침부터 이리나님이네. 이리나님.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리나님. 예, 예. 박영식. 아, 고맙습니다. 꽃만 들은 거 맞습니까? 예. 아, 예, 꽃. 돈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걱정하지 돈 마시고요. 없고. 예. 편안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님입니다. 이리나님. 예, 너무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박영식님만 있고요. 네. 이상민 PD 건 없습니다. 섭섭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소개하지 마시죠. 네. 굉장히 섭섭하네요. 아유, 네네네. 왜 섭섭합니까? 저도 없어요. 저 진행자인데도 없었는데요. 네네. 이리나님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리나님 네. 감사합니다. 적어둬야지. 자, 윤석열 대통령 올해 아유. 첫 해외 순방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해외 순방으로 국내 실정 못 가린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 국민의힘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인됐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자, 순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어떻게 뭐 보셨는지요? 역대 대통령 해외 다녀오면 여야 네. 반응 각기 다른 거야. 뭐 늘 있었던 네. 일이어가지고 사실 새롭지는 않고요. 일단 성과 측면에서 보면은 그 핵심 광물 MOU 맺은 거, 네. 요거 일단은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고 KTX는 MOU가 아니라 실제 계약인데 네. 요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마이뉴스 보도 확인해 보니까 이미 8개월 전에 현대 로템 측하고 우즈벡 측하고 이미 요거를 계약이 되어가는 과정에 네. 있었고 뭐 열차 외관 디자인까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사실 좀 새로운 게 아니었다. 예전에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네. 그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2,700억 원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냐? 네. KTX 구매 자금, 그러니까 우즈벡이 구매한다고 계약이 됐다라고 이게 성과라고 보도가 된 건데, 우리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출입은행에서 우즈벡에 2,700억을 전부 다 빌려주는 겁니다. 아, 이게 한국일보 보도 보니까 조건이 25년에서 40년 장기간 그 대출해 주는 건데 그 금리가 0.01에서 최대 2.5밖에 안 돼요. 그냥 주는 거네요, 거의. 예. 막 뭐 그냥 준다기보다는 그냥 주는 거죠. 2,700억을 그냥 제공을 해주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성과를 좀 부풀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요 대목은 많이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좀 많은 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서로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순방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아직 사법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우리 그 김건희 여사께서 공개 활동에 대한 여러 설명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가서 엿새 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오신 점은 뭐 외교 활동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설명이 적절히 없는 상황에서 외교 활동까지 하시는 것은 아마 사법 방해 수단으로 많은 분들께서 인식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측면은 저희가 좀 감안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잠깐 꽃다발 주신 분 예. 송파의 김유나님이십니다. 예. 사진도 같이 찍고 싶다의 말씀 영식당 우리 박영식 앵커 그리고 이상민 우리 PD님 네. KT24님께서 네. 정말 팬이다. 네네네. 내가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글 주셨으니까요. 예. 너무 화내지 마시고 대통령 한번 소환해 주십시오. 보내주신다는 말은 없나요? 없어요. 그건 얘기 없습니다. 대통령 한번 소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 뭐 주요 광물도 중요하지만 꽃다발 좀 보내주시고. 알라바이 같은 것 좀 주시고. 알라바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여기 갔다 오니까 정말 그 감동을 먹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정말 광물이 예. 풍부하지만 정말 거기는 인프라가 없더만요. 네. 그래가지고 제일 감동했던 거는 거기가 세계에서 정말 그 맥주가 가장 싼 곳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고 특별히 음악이 아주 좋아요. 네.
그 마마 우 그 보헤미안 보헤미안 랩소디 그리고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오, 그거 이거 알아요. 잘 아메리칸 파이 그것도 그거 나와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그 아주 감동 먹었습니다. 네. 그 한국인은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밥심? 밥심? 아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라면을 갖다가 대접을 해주더만요. 그 이영만리 타지에서 정말 눈물 젖은 뚝배기를 드셔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 라면을 딱 먹으니까 예. 아이고 그 고향의 생각이 나더만요. 그래서 예.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걸 딱 띄워주니까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드신 얘기랑 들은 얘기 말고 뭐 실제 좀 이렇게 이제 외교 상황 성과나 얘기. 이제 이런 그래서 얘기를 제가 그 두 노래를 마마우 마마우. I don't wanna die 프레디 머큐리가 예. 정말 그 영국에는 그 두 명의 그 여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퀸. 퀸. 그래가지고 예? 라면이 정말 그 굴지의 그 기업에서 정말 뚝배기 그렇다는 거죠. 야, 이해하기 좀 지금. 어려. KT24님이 제가 잘못 읽었다고. 네? 꽃 보내주겠답니다. 이상민 PD한테. 고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뚝배기에다가 꽃을 담아주죠. 뚝배기에다 담았습니다. 꽃 보내드리겠다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뭐 좀 이렇게 외교 다녀오면 그래도 좀 성과 있고 이러면 지지율도 오르고 할 건데 글쎄 좀 오를 수 있을까요? 글쎄 지난주 금요일 그 갤럽 조사를 네. 보니까 5%나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뭐 원래 그 긍정 지지도의 그 긍정적인 판단을 하시는 그 여론조사 응답층께서는 항상 가장 높은 비율로 네. 외교를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 잘한다고 원래 꼽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벤션 효과가 일단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긍정 지지도의 절대 다수인 10%가 외교를 잘한다라고 일단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5%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은 평가합니다만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예.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오물풍선 논란에 대한 어떤 정부의 강경 대처라든지 그리고 이 의정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일관성 있다고 평가하시는 긍정 유권자층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대목이 보수 유권자층과 중도에 속해 계신데 나름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규합을 만들어내서 그 정도로 상승한 것이지 글쎄요 외교의 어떤 컨벤션 효과가 많이 있었냐라고 보기에는 성과적인 측면에서 앞서 짚은 대로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단 음악적인 차원이나 예. 먹은 거, 예. 들은 거, 받은 거 중에 이제 알라바이라든지 예. 국견 정도가 화제였었지 나머지 부분은 저는 좀 그래요.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어요. 아쉬운 게 더 많았지 않을까 예. 또 생각도 듭니다. 네네. 저희 배동호님께서 참 웃으며 보게 된다. 이상민의 성대모사 재미 너무 좋다. 원래 싫은 사람인데 웃으면서 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 주셨어요. 싫은 사람이 뭐 제가 잘못 읽었네. 하여튼 웃으면서 보게 된다. 네네네. 너무 감사하다. 꽃다발은요? 네. 꽃다발은 이 배동호님이 아니고 KT24님께서 네. 주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국회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구성을 놓고 아직까 여야 계속적으로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7명의 상임위원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빨리 민주당에서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본회의 개최해서 강행하겠다라고 민주당 예고를 했는데 형 국회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근데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일단 아직은 네. 좀 단언하기가 힘든 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도 좀 남아 있는 그렇죠. 그런 마지막까지 좀 상황이어서 합의 봐라 이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합의하라고 하는 것 예. 같아요. 근데 합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워낙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네. 나머지 7개 자리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여기서 중요한 게 국민의힘 태도라고 보는데 딱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나름 주도권을 국회 이미 주도권을 갖고 있고 숫자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전략이라는 게 딱히 보이지가 않아서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안 보이고 계속 국회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만 나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계속적으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 이 두 가지 태도밖에 일단 안 보이거든요. 그게 같아요, 그죠? 네. 안 나오겠다. 그리고 법 만들면 네.
거부권 건의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다 이제 그 정도의 으름장밖에 안 보여서 네. 이번 주가 아무튼 분수령이긴 한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등원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 네. 자동 폐기된 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법안을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합의해줬던 거를 동일하게 법안을 올려버리면 네. 이거 봐라, 집권 여당인데 민생 법안도 통과시키는데 국회에 등원하지 않아? 라는 첫 번째 지적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합의했던 뭐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다수가 있어서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고준위법이라든지 전력망법 이런 것들은 이미 합의했는데 통과를 못 시켰던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이 법안을 동일하게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등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결단을 좀 촉구해 봅니다. 자, 국민의힘 고민.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법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민심이 압도적으로 야권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민심의 뜻대로 원구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발 좀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동의하진 않지만 예.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최근에 좀 날석이 비판을 하셔가지고 좀 애완견 말씀도 하셨던데. 예, 언론 비판은 언론 비판대로 할 수 있는데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 맞네요. 예. 아니 그 언론에서 그 비판을 했지만 그 대표 아니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 대표님이 아니 이제 그거 얘기 따로 못 합니까? 아니 일주일에 4번 재판을 가셔야 돼서 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아니, 비판이 원구성하고 그 재판에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대표이시니까 예, 당을 그거야말로 이끄는 갈라치기로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를 원하고 예. 민심 뜻대로 가는 민주당을 되게 바란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시- 박영식이 저쪽 편이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예. 제가 어디 편이 있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걱정을 많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겠습니다. 예의가 예. 없어요. 끊어버려요. 이재명 대표가 좀 화가 나셨긴 했는데 애완견 얘기 좀 이따 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예의를 또 지켜야 됩니다. 예. 대표님께는 예. 예의가 알겠습니다. 없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지금 국회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결국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부분인데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박영식 에디터는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21일 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열기로 했고요. 이 특검법 처리 정부 여당 응하지 않으니까 관계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청문회 하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자, 여당은 또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법 파기행위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지금 상황이면 청문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이 안 나오면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당이 이제 나와서 네. 청문회를 같이 임하면 될 텐데 네. 그럴 방법이 딱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답답한 대목이고 네. 입법청문회의 경우에는 이게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국회 관행이나 네. 국회법 이 쟁점에 대한 충돌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65조 2항에 제적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증인, 감정인, 참고인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입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고 이미 국회법에 적시가 되어 있는 거여서 법률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이게 이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입법 청문회를 열어서 국회가 나서서 참고인들이나 증인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는 게 요게 이제 사법 방해 아니냐 네.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원구성 합의처럼 국회법이 우선이냐, 국회 관행이 우선이냐,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그런 쟁점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특검법 논의는 특히 이제 순직 해병대원 수사 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돼서는 이미 총선에서 확인된 전 민의를 이행한다라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네. 여론조사에서도 뭐 동시에 이 동의하는 분들이 높은 비율로 있다 보니까 반대할 거라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 입법 청문회에 오셔서 반대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는 게 반론권 보장에 있어서도 그러니까요. 충분히 맞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힘이 또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청문회가 열린다면 국민의힘이 뭔가
반박하거나 반발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되는 거니까요. 뭐 바로 나옵니까? 예, 조국입니다. 아, 조국 대표님.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권익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용산의 호위무사가 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짧네요. 굉장히 짧게 하시네요. 길게 하면 안 똑같다 그래서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가십니까? 네. 예. 화장실이 어디죠? 화장실 얘기는 이제 해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가보겠습니다. 예, 가보십시오. 근데 요즘에 실제로 조국 네. 대표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길게 안 짧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짧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길게 안 하시더라고요, 짧게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네. 예.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러실 겁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셨네요. 예, 네. 가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해병특검법 또 청문회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여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가까운 원내외 인사들한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글쎄요. 총선 참패해서 비대위원장 그만뒀잖아요. 다시 또 당대표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한 전 위원장은 등판하는 걸로 보는 겁니까? 네, 뭐 어떻게 당연히 보십니까? 뭐 저는 99.99999%로 100%네요. 거의 뭐 100%로 뭐 예.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왜냐면 정치 활동을 재개하지 않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불가피성밖에 없고 현재 대통령이 사실상의 레임덕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미래 권력으로 등장하는 게 더 네.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타이밍을 또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권을 잡지 않으면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있거나 네. 지방선거가 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공천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본인이 실제 당대표가 돼야 이제 스스로에 대한 셀프 공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텐데 네. 어느 누가 되더라도 만약에 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으면 한 전 위원장을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경 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고요.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대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당대회 출마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99.99%의 가능성으로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새로운 컨텐츠나 비전을 보여주지가 않으면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뭐 2조 심판 특위 이런 걸 만들어서 총선 때 전략으로 삼아봤는데 이미 크게 실패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전당대회 등장하면서 야당 심판을 외치거나 야당 인사에 대한 언급, 특히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조국 대표나 또 이재명 대표나 이제 이런 분들을 안 먹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면 사실 색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필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가능할까요? 들어서요. 가능해야 돼. 저는 출마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했잖아요. 아니, 했던데. 했잖아요.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99. 몇 %라고 하셨죠? 99.99999%요. 그 정도 확률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 정도 확률이면 저랑 혹시 러닝메이트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러닝메이트는 뭐 해드릴 수 있는데 99.99%가 출마를 하냐, 출마를 하지 않냐를 떠나서 저는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 국민 그리고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출마한다는 얘기인데요, 한 전 위원장. 출마 아닙니까 그게? 그게 출마하고 러닝메이터를 찾으시니까 그게 출마하실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요. 참. 아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공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를 지키고 정말 공공선을 위해서 뛰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는 얘기 얘기라고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데 거의 지금 말씀이 해석은 할 수가 있죠. 해석을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용산에 있는 대통령님과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그분을 사이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예? 저는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면 사실상 나경원 의원 정도가 사실상 대항마 주자는 상태일 거다. 사실상 그래서 뭘 하십니까? 이분의 말을 해석하자면 제가 출마를 하면
사실상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나경원 의원이 대항마가 될 것이다 예상합니다. 대항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제 동시통역까지 하세요. 가능하네요. 제가 이 정도의 러닝메이트를 정말 김성태! 진정성 있게 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괜찮습니까? 러닝메이트로 같이 혹시 갑니까, 최고위원? 그게 질문입니까? 죄송합니다. 진행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동시통역까지. 가능해요. 야. 김성태 의원 전 의원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전 위원장께서 저렇게 동시통역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가끔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가 많은데. 뭔 말인지 거의 다 모르겠네. 예, 그거를 이제 즉석으로 해석을 해주시니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저기 따분해. 국민의힘은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 그 단일지도 체제냐 저기 그 집단으로 가느냐 그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기 지난 그 총선 참패를 갖다가 어떻게 복구를 할지 어떻게 할지 보관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민심을 어떻게 갖다가 회복을 갖다가 할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방식을 갖다가 저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갖다가 저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봐요. 아니 뭐 따문에밖에 안 들리긴 근데 한데. 저 성대모사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표현이 갔다가 하고 따문에. 국민의힘이 별로 의식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아니 우리 당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술은 새부대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총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나와요. 2조 심판 어쩌고 떠들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다시 나와가지고 이게 정말 논쟁이 이게 다시 매몰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민생에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동일하게 반성하고 민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혹시 진짜 궁금한 게 전에 대표를 하셨으니까 나올 생각 없습니까? 우리 김기현 전 대표께서는 다시 한번 대표에 도전할 생각 없습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2조 심판 같은 거 떠들었던 사람 다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민생 저출생 문제 그리고 고금리 얼마나 힘들어요. 뭐 힘들죠. 힘든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당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또 우리 김기현 전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냐라는 자격을 운운하는 게 아니죠. 술을 세부대에 담그라잖아요. 예. 아니 근데 술 말씀하셨으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한테 도움 받아서 당 대표가 되신 분이니까 세부대에 술을 아무튼 새술을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와,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한 분 다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요 하고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요 술을 못합니다. 저는 코카콜라를 좋아하는데요. 저 콜라를 정말 조정은 의원과 정말 여러 병 마셨다는 제로만 드시잖아요, 위원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코카콜라도 설탕 들어간 거 말고 제로만 드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로의 정의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탕이 없는 거. 그 질문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도 하셨어요? 어떤 대표님? 그 질문이요. 아니 콜라 드신다는 얘기를 왜 대표님한테? 이재명 대표? 왜 저한테만 하시는 거죠? 아니 콜라만 드시니까. 예? 저는 아무튼 공공선을 위해서 그런 방식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한동훈 위원장님 또 오셨고, 자, 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이어가면 대항마가 있긴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얘기, 지금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 도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항마라고 하니까 저는 김기현 전 대표를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대항마를 꼽아드려야 될 것 같기도 오히려 하고. 김기현 대표가 더 유력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근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랄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긴 그쵸. 한데 예. 사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주류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의 대항마로 꼽히지 않나라고 뭐 언론들도 많이 대다수가 분석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여러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윤 주류 입장에서는 유승민 네.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인식이 있군요. 용산과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부의 주장입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 가능성은 낮고 한동훈만 안 되면 되니까 용산과 소통이 가능한 나경원 의원을 차라리 밀어주는 게 어떠냐라는 나경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앞서 그 친윤들이 실패를 좀 겪었기 때문에 친윤들이 전폭적으로 당대표를 밀어주는 것이 과연 여론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내에서도 역시 김기현 대표나 여타 용산이 점지한 인물을 당대표격으로 꼽았을 때 이 당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모습이 있어서 이른바 이 이철규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연대설이 나왔을 때도 네. 나경원 의원이 선을 딱 그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국면을 본다면 지금 용산의 입김이 이 전당대회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문제의식 또한 범친윤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입장이 선택이 가장 지금 중요한 국면으로 보여지고 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최고위원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얘기했죠.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도 최고위원을 언급을 해주신 게 예. 결론적으로는 최고위원 4명 정도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지난번에 그렇죠. 이준석 대표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과연 어떤 인물들이 과연 포진이 되는가 네. 이 대목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입니까?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관련이 없는 제가 왜 관련이 없죠? 원로로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총선 패배에 대해서 정말 복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복귀를 안 합니까? 왜 왜 총선 백서를 나중에 씁니까? 복귀를 하라고 했더니 또 한동훈에 대한 인신공격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거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저 오늘 온 김에 뭐 홍준표 시장도 같은 지자체 그분은 조금 이따 등장할 겁니다. 등장합니까? 아니 근데 그 요즘에 오세훈 시장님이 잘 안 보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시게 된 계기가 이게 벌써 대선에 관심 있어서 등장하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건 다 정말 나오던데. 오해죠. 예? 오해입니다. 정말 천만 시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박영식 앵커가 너무 정략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만 정략적으로 본다기보다는 특별히 최근에 그 1년 반 동안 이태원 유가족분들 안 만나시다가 그거는 정말 오해입니다. 이번에만 만나신 게 또 보도를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고요. 보도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보도를 통해 제가 확인한 걸 말씀을 드리는 자, 건데. 그거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인자! 인자가 뭡니까? 인자.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또 한 번 당권을 이제 노린다고 잠잠호 모이고 있어요. 그런다고 재창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이한테 나라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총선을 망쳐서 국회를 난장판 만들어 놓고 연정권도 어려운데 자숙해야 할 총선 참패 주범들이 저렇게 날뛰다 보니 보수 정권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다. 네, 그래 봅니다. 아이고야. 화가 나셨어요. 근데 그 이제는 네. 호를 원래는 방자 홍준표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인자 홍준표로. 인자 홍준표로 바꾼 것 인자! 같습니다. 방자는 박영식이 가져가라. 방자 박영식으로. 방자야 빗자루로 저기 마당 좀 쓸어라. 예, 알겠습니다. 예. 참. 어떻게 저 말아먹은 종자들이 다시 한번 등장할 수가 있나네. 한탄스럽다. 아니 그러면 홍준표 시장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직접 당권에 도전하시는 도전하세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 예? 그건 또 싫으신가? 그거는 내 지금 대구 경북 통합 문제에 있어서 인자.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이 어려울 때 대선도 나가고 대표도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시급한 문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내는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의 길이다. 그래 봅니다. 아니 인자 근데 그 당이 힘들 때 이렇게 등장하셨으면서 지금은 등장하지 않으실 거고. 노. 굳이 그러면 또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그 당 얘기를 많이 쓰셔가지고. 페이스북을 할 자유는 있는 거죠. 자유는 있는데 거기 너무 많이 쓰시는데. 전당대회 얘기나 당권 얘기만 너무 내가 많이. 고문으로서 그러면 못합니까? 그게 이제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 박영식이? 아 저는 상식파 중도 같은데. 예. 상식파 하면 다 좌파야. 참 저. 가봅니다. 예, 가보십시오. 와. 오늘 좀. 오늘따라 세게 굉장히 나왔어요. 파워풀하시네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파워풀 대구에 단전에서 맞게. 끌어올렸습니다. 예,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파워풀 대구에 걸맞게 파워풀하게 나오셔가지고. 뭐 오늘 안철수 의원 한번 뭐 다 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굳이 뭐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그 감개가 무량하네요. 정말 제 개그 하나 해도 됩니까? 갑자기요?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이스크림이 예.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예.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뭐죠? 형님? 녹음 안 되니까. 녹으면 미치겠다. 예. 예. 재밌네요. 재미없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갑자기요? 제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왜 은퇴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욕했잖아요. 미국의 애완견 얘기.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이 그 말을 했습니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에 하나 고르라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이 대표의 망언은 언론과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예? 돈이 없는 사람이 카페에 가서 시키는 메뉴가 있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카페에 가서 시키는 메뉴? 메뉴. 예, 돈이 없는 뭐죠? 사람? 뭐죠? 카페 모카. 카페 모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탁소 아저씨가 뭐 준비 또 하셨네요. 싫어하는 차가 있답니다. 마시는 차. 뭐죠? 구기자차. 구기자차. 예. 구겨지면 안 재밌네요. 되니까. 네, 재밌네요. 예.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네네. 예. 바람이 잘 부는 곳으로 갈게요. 예. 분당. 네. 분당이요. 아유, 깨르르 재밌네요. 갑니다. 예. 본인 지역구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영식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사회 에디터 이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게. 걱정 마세요.
자, 여야의 원구성 대치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늘 원구성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야 원구성 대치 비롯해서 각종 정치 현안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현, 전현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두 분을 하여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항상 너무 응원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또 뵙게 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우리 김현 의원님 가방이 이제 간사를 이제 네. 맡으셨더라고요. 이 방통위의 상임위원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소감 일단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년 만에 제가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요. 방통위 3년인데 반절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위원장을 했고 네. 그 뒤에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1년 6개월 했는데 그때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사를 교체하고 KBS를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놨고 YTN 민영화하고 네. 등 언론에 대한 탄압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방위에 들어가서 간사를 맡게 돼서 되게 어깨가 무겁고 사실은 언론은 물과 공기와 같아서 오염되기 전에는 그 존재감에 모르고 그냥 늘상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염되고 나면 한번 회복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번 21일 국회에서는 언론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언론이 이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방이 이제 지난 14일인가요? 방송 3법하고 방통위법 개정안 원래 숙려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관례상 있던 거 빼버리고 바로 지금 처리한다. 여권에서는 많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네. 의안의 상정 시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15일이 있고 20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위원회의 의결로 바로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정상화 4법의 경우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과 차관급 2인으로 그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와 예.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법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네. 다시 상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숙려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사안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현희 우리 의원님은 법사위로 가셨습니다. 법사위 가셔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 아마 헌법상에 뭐 그 부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곧 발의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발의를 발의했습니까? 했고요. 아, 1호 예, 법안으로 예, 발의를 예, 예, 했습니다. 지금 예. 대통령이 집권 2년 사이에 무려 14번이나 거부권을 네. 행사를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헌법상에 대통령 거부권이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 거부권이 무소불위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헌법학자들과 교과서에 의하면 일정한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뭐 상권분리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헌법상 뭐 영토 수호라든지 국민들의 복리 증진의 의무라든지 이런 대통령의 의무와 관련된 제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따른 네. 제한 이런 것이 이제 헌법학 이론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에 관한 이런 법률안 사안일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구체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법원의 판사들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유를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재척이나 회피하도록 형소법, 민소법, 헌재법 등의 규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재척 사유가 된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법원의 그 재판관들이 재판할 권리는 헌법상 권한이잖아요. 근데 헌법상 권한이 이미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해충돌 사안에 있어서는 제한하도록 이미 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실히
하고 구체화하는 의미에서 그런 법안이다. 이번 법안을 했고요. 사실은 뭐 이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니까 위헌이 아니냐. 근데 이미 이런 법은 시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헌법상 권한도 무소불위의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네. 그래서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법은 대통령과 본인과 가족에 관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사가 제한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제 법안 중에 이제 최혜병 특검법인데요. 지금 21일 날 청문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불참을 했고요. 진행상 어떻게 됩니까? 진행되는 겁니까? 없이 하는 겁니까, 진짜로? 지금 증인들 채택 다 했던데 벌써? 네네, 증인 12명 채택을 했고요. 그 중에 대통령실의 이시영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안보실 또 2차장이라든지 박정훈 대령, 뭐 하여튼 유재현 뭐 법무관리가 그런 주요 인사들을 지금 다 소환을 했고요. 만약에 그 21일 청문회 이제 이분들이 뭐 그러니까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 분들은 나오실 텐데 이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분들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안 나오면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그분들이 형사적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21일 무조건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상임위에 보면 야권만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 불참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방이도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죠? 그래, 한 분도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개혁신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이제 한 명씩 있는데 저희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11분, 그 타 야당 2분, 그래서 7명이 지금 불출석하는 가운데서 상임위가 열리고 있고요. 저희가 2차 상임위까지 열었고 내일 3차, 그다음 21일 날 4차까지 열어서 저희도 입법청문회를 해서 방통위원장 그리고 해당 국장, 사무처장을 지금 증인으로 채택해서 21일 날 할 예정입니다. 사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에게 청가서나 불출석 사유에 대한 것이 안 되면 그 국회의원과 그 직원들에 대한 그 세금 나가는 거를 세비. 예, 그러니까 세비인데 그 해당 예를 들어서 일일 얼마 이걸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국회법 그런 게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이금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법사위를 꼭 가져와야 된다라는 명분 가지고 지금 불출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할 거라고 보고 지난 총선의 민의는 어쨌든 야당에게 힘을 몰아주고 여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게 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이 취하고 있는 것을 제동을 걸겠다. 이제 이런 태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나머지 상임위원장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연기를 한 것 같아요. 끝까지 좀 그래도 합의 좀 해봐라. 7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 최대한 지금 여당에게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 주고 있고요. 이 계속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결국은 이 민주당에게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민주당에 향해서 입법 폭주다 아니면 뭐 입법 독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독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정반대의 얘기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가장 이 지금 민생이나 이 정부의 운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국회를 참석 안 하는 것은 이거는 국회 파업이고 또 그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마치 이 기업으로 치면은 그런 기업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진이 파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일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식과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고요. 국회 운영과 이런 정부
운영, 정책에 대한 책임은 집권 여당이 분명히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국회 보이콧이나 파업을 하지 말고 속히 국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열면? 아니요. 오늘 일정이 지금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본회의 소집 요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회의장께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이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상임위 좋은 거 다 민주당 가져가고 11개 안 좋은 거 7개 준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상임위 그 결정하는 위원장 결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이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가장 그러니까 혼란의 위기에 빠뜨려지면 안 되니까 그 상임위를 가져가고요. 또 하나가 경제 분야 상임위를 집권 여당에게 우선순위에서 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가져온 상임위는 사실은 검찰, 그다음 언론 이런 그러니까 분야가 너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사위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35%밖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한 50% 가까이 법안이 처리가 됐는데 여당이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사위를 다시 예전에 야당 위원장이 가져왔던 그 시기처럼 한 거고 나머지 상임위는 국정 운영에 필수 불가피한 그런 상임위를 여당에게 배정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만 이전과 좀 다르게 운영위원장을 지금 저희가 가져온 건데요. 국회 운영위원장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그런데 지금 자리잖아요. 김건희 특검이든 김건희 국정조사 이런 요구가 높은 거를 지금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용산을 바리케이트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저희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야당이 가져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현안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이번 검찰 기소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문제지만 특히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법원의 이 이상한 잣대, 같은 사안에 관해서 다른 결론이 난 그 판결이 같은 법원에서 있었거든요. 수원지방법원에서. 네, 하나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보고 하나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보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사법부 판결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이러한 의문이 있는 법원 판결을 증거로 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또 그러한 판결이 이미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증인들을 회유한 그런 조작의 증거 조작의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고 또 국정원에서 이것이 주가 조작 사안이라는 그런 이제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증거 채택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든 의문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제공한 분이 내가 청탁을 했다. 그렇게 사실상 자인을 하셨고 그리고 온 국민이 그것을 수수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이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법령 위반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은 지금 검찰이 수원지검 검찰이 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충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 없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기소도 가능하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이죠. 이미 증거와 뭐 이런 관련자의 진술이 명백히 있는 사안. 근데 똑같은 유사한 사안에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권익위에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 정보도 논란이 많은데도 조사 없이 기소하고 그래서 검찰의 정말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대표적인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도 반드시 지금 검찰 조작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것도 진상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또 국민의힘은 이게 전형적인 범죄자의 발언 아니냐 그런 모습이다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대변인, 부대변인 네. 공보 파트에서 일을 쭉 했는데요. 그렇죠. 그다음 견이라고 그러죠. 충견. 네. 그러니까 검찰을 충견이란 표현은 그냥 보통 명사로 써왔고요. 네. 개는 제가 어학사전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성질이 나쁘고 그러니까 행실이 좋지 않은 자를 일컬어서 개라고 그러고요. 네. 권력자나 부정한 사람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을 개라고 합니다. 권력의 개가 됐다 이렇게 그 표현하잖아요. 견은 예. 견인데 개. 네. 개잖아요. 예. 견은 좀 높여준 말이죠. 그렇죠. 한자 견. 그리고 네. 애완견이라는 것은 충견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왜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과 연결이 되죠?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은 범죄를 지었는데 그 범죄를 봐주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소환조차도 안 하고 네. 외국도 나가고 153일 만에 국민들 앞에 등장해놓고 아무런 사과나 반성하지 않고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이 지금 피의자잖아요. 네. 그분을 조사하지 않고 실제로 검찰의 그런 허무맹랑한 기소를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언론이 받아쓰기 하는 것, 그게 비유해서 표현한 걸 가지고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단체나 이런 경우에 그 정치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시민단체를 영어로 와치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와치독. 네, 그러니까 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견, 뭐 이런 감시견이라는 표현입니다. 뜻이겠죠. 네네, 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애완견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건 제가 표현하는 건데 뭐 우리가 기레기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좀 플러스 썼다면 쓰레기. 예, 그걸 많이 썼다 그러면 조금 문제될 수 있는데 애완견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네, 게 두 분 그렇습니다. 생각이시네요. 자, 이재명 대표 얘기하니까 그 민주당 당헌 얘기도 좀 개정안 얘기를 좀 해보면 당 대표가 지금 당권 진채로 대선 출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지금 바꿨다고 하는데 개정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아하. 것을 대비해서 그 독소 조항을 좀 제거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저희가 혁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고 그리고 김은경 혁신안도 사실은 여러 개 중에 몇 개밖에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혁신안을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지역을 돌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경청을 했고 그리고 당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늘 이제 중앙위원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 또 비판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도 이 조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변화된 환경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를 것에 대비해서 당원 당규를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라고 보고 지금 대표를 겨냥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용 아니냐? 예.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 당의 지도 체제 또는 지도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하면 변경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저는 변경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규정 아닌가 이런 얘기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공개석상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중단해라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의사를 표명을 한 바 있고요. 이 제가 보기에는 이 개정안은 우리 흔히 헌법은 이제 좀 경상이지만 법률의 경우에는 개정안이 수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률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정됐을 때 그 반영된 시대적 상황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또 아니면 또 법률 자체로 뭔가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개정을 하잖아요. 이번 개정안 자체는 저는 그런 당헌 당규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탄력적인 개정 절차 뭐 이런 걸 위한 개정이고 또 위기 상황이나 뭔가 그 있을 수 있는 당대표 리더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예정해서 한 그런 개정안이다 보이고 흔히 있는 절차적인 그런 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걸 깔아주는 그런 개정안이 아니라 혹시나 있을 그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당대표의 부재 시에 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그런 예외 규정을 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해서 그 당헌 당규를 바꿨다든지 뭐 이런 그 대표를 위한 그런 개정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는 뭐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은 반대편 국힘 쪽의 그런 논리고 그 너무 부풀린 그런 논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론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 정도 남았는데 연임론은 그래도 계속되는 또 그게 그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전 같으면 네. 이제 이게 논란이 돼서 당의 갈등 요소로 작동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4번째 검찰에 의한 터무니없는 기소 그리고 이제 재판도 사실은 보통 그러니까 총선이 임박하거나 총선 기간 중에 재판을 마구잡이로 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 총선에도 전전날까지도 재판장에 가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171석이라는 그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 사이에서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서 윤석열 정권의 그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석유가 시추되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브리핑하는 이런 좀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국정을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들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고 복무할 수 있는 야당 그리고 야당의 지도자 중에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표로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이견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77.77%로 당선이 됐고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그 지점이 85% 가까이 높기 때문에 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여론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국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다면 저희들도 좀 논란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더 해서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연임이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당권에 도전할 만한 인물이 지금 있나요? 뭐 언론이나 이런 데 거론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분 도전. 우리 김연아 의원님 같이 훌륭한 분 계시죠. 근데 똑같은 이유로 많은 훌륭한 분이 계시지만 이번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에서 그리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고 사실상 대안이 없다. 이재명 대표 이상의 그런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다라는 게 지금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당대표로 연임을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많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법사 해주십시오. 봤어요.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한 그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 그 법을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또 논리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상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그 대통령이라는 그 공직자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이해충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수사, 뭐 이런 조사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행 법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도 그동안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를 해서는 안 되고 했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현재로서도.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법을 모르시는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두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법을 너무나 무시하기에 좀 더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이번 제가 발의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기존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거부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행위를 해도 된다는 네. 것을 거부권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행사했던 이해충돌 거부권 행사도 법 위반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위법 위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쟁의 심판으로 아하. 헌재에 권한쟁의. 충분히 제소할 수 있는 예. 사안이고 더 나아가서 최악의 경우에는 위헌 위법으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마라. 거부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행사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따를 거다 이렇게 경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잠깐 이제 국회 안 있다가 다시 22대 오셨거든요. 다른 일 뭐 다 하셨지만 뭐 각오라든지 그 말씀도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십시오. 전현희 의원이 국가권익위원장 할 네.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맞습니다. 경과하고 네. 국회로 왔고 저도 방통 있을 때 예, 같이 뭐 단식도 하고 네. 그 방송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투쟁을 했는데 이번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다르게 저희가 야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네. 그 임하는 자세부터 좀 결연하고 국민들의 그런 민생 경제 파탄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로 비롯된 이런 불안한 정세를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법을 통해서 막아내고 아니면은 행동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국회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현희 의원님도 한번 말씀 끝으로 한번 네. 해주십시오. 권익위 시절에 제가 네. 탄압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김혜연 의원님도 방통위에서 탄압을 받고 그렇죠, 계셔서 두 분 다. 예. 두 사람이 따로 살짝 만나서 둘이 동병상련을 아, 나누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때 이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씩씩하고 용감한 분이신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에 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지금 사실상 살아있는 최고 권력인 대통령 부부와 권력 실세들을 향한 그런 이제 제가 늘 100만 개의 화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불화살을 제가 직접 겨누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섭지 않으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미 이제 그 1년간의 탄압을 받으면서 정치 근육과 네. 그런 것이 이제 많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또 사명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꿋꿋이 이렇게 국민만 믿고 나아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